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를 맡은 김정섭 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배울 강의 과학기술 시대에 요청되는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생각 열기 맨하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원자폭탄을 다행히도 독일보다 빨리 완성시켜서 종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학기술이 과학자들의 통제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과연 과학자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과학기술 시대에 요청되는 윤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학자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 요나스라는 학자인데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고요. 오늘의 키워드 책임 윤리예요. 자, 윤리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행위로부터 도출이 되고 그 인간의 행위는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스 요나스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사회의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과학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결과의 모호성.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적용의 강제성. 세 번째는 시공간적 광역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차례차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결과의 모호성입니다. 과학기술이 이 사회에 등장하고 나서 그 과학기술이 미칠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결과 예측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결과 예측은 완전하게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후쿠시마 원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만든 이유는 다 아시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 네. 원자력 발전이 제공하는 에너지 혜택이 인류에 커다란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으로 쓰나미가 덮쳐왔다는 거죠. 자, 이 쓰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한 기술이 나중에 방사능 유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고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의 강제성.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 욕구. 인간의 욕구가 비윤리적 기술을 강제한다라는 겁니다. 강제한다. 이 뜻이죠. 자, 이것도 자세하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전쟁에 대한 욕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쟁에서의 욕구는 전쟁의 승리가 가장 큰 욕구겠죠. 네, 전쟁의 승리. 자, 하버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하버는 암모니아로 빵을 만든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 하버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요. 정치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암모니아 기술을 무엇으로 만들어 달라, 전쟁 무기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활용이 되냐면 전쟁 병기인 독가스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 하버의 운명은 참 슬픕니다. 사실 이 암모니아로 빵을 만들었을 때는 암모니아로 빵을 만든 과학자라는 좋은 별명이 붙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붙은 별명은 독가스 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름이었죠. 다행히 불행히도 그 아내가 이 기술을 막 말리려고 이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는 계속 암모니아 기술을 개발하다가 아내가 자살까지 하는 등 굉장히 슬픈 운명을 지닌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공간적 광역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두 가지 측면이죠. 미래 세대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이. 자, 이것은 어떤 예를 또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 체르노빌 원전이 파괴가 되고 나서 미래 세대와 지구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미래 세대, 특히 이 지역을 체르노빌 지역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나온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지구 전체 인접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근데 굉장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통적 윤리를 비판하는 한스 요나스. 자,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하냐면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비판을 하냐? 책임이 인간 중심적이고 현 세대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자연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인간에게만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시키냐? 그리고 현 세대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낳을 후손들, 미래 세대까지 그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하자? 확장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확장하자. 그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빠밤. 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두려움이죠.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두려움. 네. 두려움은 검소가 아니라 두려움은 겸손으로 이어지죠. 네, 과학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 과학기술의 결과를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제하고요. 검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많은 소비들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고 검소하고 마지막에 이 덕목을 강조합니다. 외경심을 강조해요. 외경심. 자, 외경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어야 되냐? 성스러운 것들. 때묻지 않은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외경심. 즉 태초의 자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외경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과학기술 시대에 대한 책임인데 이 책임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죠.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 2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자,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예요. 연구 과정 그 자체.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내용인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면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구 윤리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연구 자료의 왜곡, 조작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 결과물 자체는 공신력을 지니고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연구 결과물이 어디로 나갔을 때, 연구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나갔을 때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한 결과가 예측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우리는 연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사회에
과학기술 시대에 요청되는 윤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윤리적 책임이 커지는 이유 세 가지, 결과의 모호성, 그 다음에 적용의 강제성, 시공간적 방역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윤리를 비판하면서 책임의 범위가 인간 중심, 현 세대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자연 전체와 미래 세대로 확장시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갖춰야 할 덕목들 5가지. 두려움, 겸손, 절제, 검속, 외경심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으로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했습니다. 연구 과정 그 자체가 내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서 외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결과가 예측될 시 우리는 이 연구가 사회에 나갈 수 없도록 연구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배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